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김우성 PD입니다. 남자는 7만 6천 원, 여자는 7만 1천 원. 방금 전 들으신 뉴스처럼 오늘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발표한 조사 결과입니다. 작년 안에 우리나라 성인 평균 7만 4천 원을 지갑에 넣어 갖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는 평균보다 조금 모자란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론 현금보다 카드 결제가 보편화되고 현금이 불편한 경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기왕이면 5만 원권 지폐 2장 정도는 지갑에 넣어 다니고 싶은 마음 여러분은 들지 않으십니까? 연말 이웃돕기 모금하면 들어있는 돈이 많을수록 사랑의 온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국민들 지갑 속에 든 현금이 많을수록 주머니 속 민심 온도, 경기부양의 온도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2016년 2월 2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경제 소식, 경제뉴스 브리핑. 자, 지금 이 시각 들어온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참 걱정스러운 뉴스들만 뉴스 시간에 많아서 면목이 없을 정도인데요. 네. 자, 또 지갑 사정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0%대로 내려앉았다. 이건 어떤 얘기죠? 네, 그 통계청의 집계를 보니까요. 1월 소비자 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0.8%가 올랐습니다. 이 석 달 만에 다시 0%대로 떨어진 건데요. 네. 이 작년 1월에 이 담배값 인상 효과가 사라지면서 이 물가를 0.58%포인트 끌어내렸고 또 이 국제 유가가 계속 떨어지는 탓에 이 석유류 제품이 1년 전보다 10%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0.43%포인트 정도 내리는 효과를 냈습니다. 네. 다만 이 시내버스 요금, 학원비 등의 서비스 요금 상승률은 4년 만에 가장 높았고 집세 상승률도 거의 3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서 체감 물가와는 여전히 좀 괴리가 컸습니다. 전체 물가가 낮아지면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데 문제는 사실 지갑에서 나가는 체감 물가들은 또 높아진 네. 면도 있고요. 자, 디플레이션 우려 고개를 들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네, 그 소비자 물가는 재작년 12월부터 11개월 연속 0%대를 유지해 오다가 작년 11월과 12월에 다시 1%대로 좀 반짝 올랐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좀 0%대가 된 겁니다. 이 정부가 이 물가를 띄워서라도 이 경상 성장률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좀 이마저도 잘 안 되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가 1.7%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13개월 만에 1%대로 떨어지면서 이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이 디플레이션 우려도 좀 다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방금 지갑 속에 현금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이제 조사를 했고 또 뉴스도 보내드렸는데 네. 신용카드 얘기가 조금 관심이 가는데요. 한때 네. 3천만 장이 넘던 장롱 속의 신용카드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오히려? 네, 그 여신금융협회의 자료를 보니까 이 카드사와 은행에서 발급된 카드 가운데서 이 사용되지 않는 휴명카드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830만 8천 장으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네. 1년 전과 비교하면 100만 장 가까이 감소를 한 건데요. 그 휴명카드는 그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신용카드를 말하는데 네. 이 2011년 말에 3,100만 장까지 넘게 불어났다가 이 금감원이 이 감축 정책에 나서면서 숫자가 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 금감원은 2012년 10월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자동으로 해지하는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카드 사용하지 않는 카드들 정리하고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네. 자, 올해 풀리는 토지 보상금 14조 원에 달한다. 큰 건지 작은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부동산 개발 정보업체인 지존의 조사인데 이 공공주택지구 또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올해 전국적으로 토지 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가 모두 212곳에 달하는 것으로 좀 집계가 됐는데요. 네. 이 보상금 규모만 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좀 예상이 됐습니다. 지난해 보상 추정 금액이 11조 원 정도니까 27% 넘게 늘어난 건데요.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만 6조 6천억 원 정도가 풀릴 전망이고 그 이들 사업지구의 보상 면적은 이 136.66km제곱미터로 분당 신도시 면적의 약 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면적도 많아졌고 보상금 규모도 늘어났다 이렇게 네. 해석할 수 있겠군요. 자, 우리나라 자동차는 그래도 어려운 경제 속에서 좀 성적이 좋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내수도 이제 급감했습니다. 연초 국내 자동차 판매 급감했다는 소식 올라와 있죠.
네, 그 현대기아차 또 한국GM 등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올 1월 이 판매 실적을 보니까요. 국내에서 판매한 자동차가 모두 10만 6,308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1월과 비교하면 4.8%가 줄어든 건데 2013년 이후에 가장 적은 숫자였다고 합니다. 보통 1월은 자동차 판매 비수기로 꼽히긴 하는데요. 여기에다 이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가 작년 말로 끝나면서 이 판매 감소폭이 더 커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성적표도 좋지 않은데 이 완성차 5개사의 지난달 국내외 총 판매량이 작년 같은 달보다 12.8%가 줄었고요. 전달에 비해서는 무려 32.4%가 좀 급감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뭐 수출 위기 오늘 주요 뉴스기도 한데 자동차 쪽도 이렇게 어렵군요. 자, 구글 요즘 뭐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고요. 네. 또 새로운 또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대결까지 별 안 하는 일이 없을 정도의 세계적 기업인데 애플을 제치고 드디어 가장 비싼 기업이 됐다고요. 네, 그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어제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놨는데 이 덕분에 주가가 많이 뛰면서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회사로 좀 올라섰습니다. 네. 어제 기준으로 이 알파벳의 시총은 5,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87조 원에 달했는데 그래서 5,350억 달러에 그친 애플을 넘어섰습니다. 이 구글이 시총으로 애플을 넘어서기는 6년 만에 처음인데요. 네. 이 구글은 2004년에 기업 공개를 한 뒤에 2008년 4월까지는 애플보다 시총이 많았는데 그 애플이 2007년에 아이폰을 선보이면서 이 구글을 위협하기 시작했고요. 2011년에 이 미국 정유사인 엑슨모빌마저 제치고 이 세계 시총 1위로 올라선 바 있는데 이게 이번에 좀 바뀐 겁니다. 예, 전통적인 금융 제조업이 아니라 이제 이런 인터넷 IT 신기업이 가장 비싼 기업이 되는군요. 구글의 전성시대 앞으로 쭉 이어질 것 같네요. 이런 분위기면. 네, 이 구글이 6년 만에 애플을 제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 하는 사업이 없을 정도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고요. 또 성장성과 이익 안정성을 동시에 좀 확보를 했기 때문인데 반면에 애플은 좀 전성기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애플은 작년 4분기의 분기 기준으로 이 아이폰 판매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긴 했는데요. 성장률이 좀 주춤하면서 향후 성장성에는 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애플의 총 매출에서 아이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에 달하는 네. 이 글로벌 경기 둔화 또 중국의 저가 판매 반격 등으로 이 올해 그 애플의 1분기 매출이 2003년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최악의 전망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애플도 역시 물건을 만드는 회사고요. 네. 생태계를 만든다고는 하지만 구글은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여서 네,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문화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또 다른 사회의 양극화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난해 정규직 대기업 취직 신입사원은 초임 연봉이 4천만 원이 넘네요. 네, 생각보다 좀 많았는데요. 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300인 이상 대기업 대졸 신입 근로자 초임을 분석을 했더니 상여금을 포함해서 초임 연봉이 평균 4,07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만 이 기업 규모 또 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격차가 컸는데 지난해 중소기업 정규직의 대졸 초임은 2,532만 원으로 대기업 정규직의 62%에 좀 그쳤고요. 영세기업은 2,055만 원으로 대기업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또 이 대기업 라도 이 기간제 연봉은 평균 2,358만 원으로 역시 정규직의 절반 정도였고요. 이 영세기업의 기간제 연봉은 1,708만 원으로 대기업 정규직의 47% 수준에 좀 불과했습니다. 예, 격차가 줄어들어야 소비도 또 경기도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해보고요. 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예, 3시에 마감된 따끈따끈한 장 시황을 빨리 전해드립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저희도 오늘 저희 인터뷰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1월 수출 성적 심각하게 나왔더라고요. 증시는 어떻습니까? 네, 1월 달 정말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시작했던 한 달이었는데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한국 시장의 문제라기보다도 전 세계적인 글로벌 영향으로 1월 달 굉장히 안 좋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먼저 오늘 지수 흐름 한번 살펴보고 나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는 그동안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던 증시가 오늘은 드디어 하루 하락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18.22포인트
0.95%가 하락한 1906.60포인트로 거래소는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3거래일 연속 상승 이후 4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0.69포인트, 0.10% 하락하면서 684.86포인트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화학업종과 운수장비 업종이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고 음식료 업종과 그리고 섬유의복 업종이 소폭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대체적으로 하락 많은 가운데 섬유의류, 그다음에 제조업종, 기타 제조 업종이 소폭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오락문화와 통신방송 서비스들은 하락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그간 이틀 연속 매수를 해줘서 상당히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매도를 했다고 하지만 매도의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약 500억 정도 순매도를 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크지 않은 분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과 기관이 매수했고 외국인이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줘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그렇다고 실망할 수준의 매도 물량을 나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면 거래소에서는 운수장비 업종이 많이 빠졌거든요. 네. 역시나 환과 관계가 굉장히 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본 엔화가 이 시간 현재 약 달러당 120.60엔 정도를 하고 있고요. 네. 원화는 이제 1,207원 40전에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달러당 117엔 정도까지 내려가던 강세를 보여주던 엔화가 순식간에 약세로 돌아섰죠.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시행과 함께 그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에 역시나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게 자동차 운수장비 업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이 오늘 지수 하락을 조금 더 잡아당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월달 2016년 1월에 와서 나타난 현상을 보면 현재 1번 마이너스 금리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큰 틀에서 이제 가볍게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리만 사태 이후 미국이 먼저 양적 완화를 했고요. 네. 경기 침체가 계속되던 그 다음으로 유로와 일본은 계속적으로 또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엄청난 돈을 풀기는 했습니다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양적 완화는 안 했던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계속 어려움을 겪자 견디다 못해서 위안화 절하를 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위안화 절하를 하고 났더니 실제로 제일 크게 타격을 입은 것은 한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 수출 그 비중이 중국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을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받긴 받았습니다만 실상 일본이라든가 유럽의 증시 하락에 비해서는 견조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달 전 세계 증시 중에서 가장 견조한 국가를 뽑아보자면 의외로 코스피 한국 거래소 지수가 뽑히는 그런 흐름을 박스권에서 안정되게 보여주는데요. 가고 있죠. 예. 예. 그게 바로 이제 환율의 영향입니다. 위엔화 환율이 절하되었을 때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게 일본 엔화라든가 유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번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는 결국 그런 배경 가운데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하게 되자 일본 엔화가 다시 추가 약세로 다시 돌아섰고요. 이렇게 되니까 경쟁 업종에 있는 한국 자동차 업종이나 IT 전기전자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예. 항상 일본 엔화가 약세가 되면 한국 주식시장은 별로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1월 달에 우리가 워낙 많은 하락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 그동안에 올라간 폭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그렇게 비싼 주식시장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네네. 2월 달 증시를 그렇게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네. 하나 그 유럽이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을 푸는 일들을 하고 일본도 돈을 푸는 일들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은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위안화 절하가 갑자기 뻥 하고 터지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는 양적 완화의 국면으로 지금 다시 한번 중앙은행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월달 증시는 1월달 증시보다는 훨씬 더 기대감을 좀 높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질문을 준비한 한 3가지 정도를 다 미리 말씀해 주셔서 여쭤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박스권 안정세지만 주식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어떡하나요? 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환율 관계들 살펴보시면 그렇게 섣불리 우리가 비관적 전망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고요.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시 뵙겠습니다.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신 지금 3시 2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고요. 선물 드리는 퀴즈 시간 있습니다.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내드릴게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것 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0%대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브리핑 잘 귀 기울여 들으신 분은 바로 정답 나오실 것 같은데요. 농축산물 가격, 공공요금 등 이것 물가가 조금은 서비스 물가라고 하는데요. 오르긴 했지만 담배값 인상 효과도 사라지고 저유가 때문에 석유류 가격이 내린 영향이 컸다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이것 5글자입니다. 힌트를 한 40% 드릴게요. 물가가 끝에 붙는 5글자입니다. 도매 물가와 함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가의 변동을 추적하는 중요한 경제 지표이기도 합니다. 항목은 식료품, 비주류 음료, 의복, 신발, 보건, 의료 이렇게 12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과연 답은 뭘까요? 오늘은 좀 독특하게 제가 객관식 내드릴게요. 정답 1번 생산자 물가, 2번 쉴만한 물가, 3번 소비자 물가. 네. 번호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0945번 50원의 유료 100원의 긴 문자 유료 문자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 1월 수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수출 시장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수출은 감소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력 13개의 상품의 수출 성적 모두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 실태와 또 문제점의 원인 알아보고요. 해결 방법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백담희 선임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 박사님. 안녕하세요. 백담희입니다. 예. 자,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올 1월의 수출액이 18.5%가 줄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여기저기서 뭐 수출 쇼크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심각성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1월 수출이 마이너스 18.5% 감소한 걸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1월 이후에 1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네. 근데 이 13개월이라는 숫자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당시에 12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락폭 역시 2009년 8월 마이너스 20.9%를 기록한 이후 6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하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수출 경쟁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뭐 정말 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심각하고 또 13달 연속 감소한 거는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로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단적으로 지금 18.5%지 않습니까? 한 10% 감소했다 수출이. 이게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약 10%포인트 말씀하시면요. 네. 약 1월 수출 10%포인트의 감소액에 해당하는 약 45억 달러를 네. 단순하게 그냥 자동차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네. 이럴 경우에는 약 31만 대의 수출 감소가 발생했다고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그만큼 물건을 외국에 많이 팔아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팔리지 않았다. 지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문제는 수출 주력 산업들이 전부 다 문제를 지금 안고 있거든요. 자, 우선 우리나라 수출 주력 산업 어느 정도 비중을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지 또 그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는 IT 제품인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나 석유 제품, 석유화학, 자동차, 선박, 철강 같은 약 13대 품목이 있습니다. 네. 이 주력 산업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약 19.3%로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주력 산업의 수출이 곧 한국 수출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주력 산업의 수출 비중이 2016년 1월에는 77.8%로 2015년 평균 대비인 1.5%포인트 축소되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는 주력 산업 이외의 수출이 증가해서라기보다는 주력 산업 자체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네. 1월 총 수출이 마이너스 18.5%를 기록한 데 반해서 13대 주력 산업은 마이너스 21.1%로 하락폭이 더 크게 집계가 됐습니다. 예. 자, 이게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13대 품목들은 더 크게 하락했다. 21%가 넘게 감소했다 이 얘기인데 섬유, 선박, 평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30%대를 기록하기도 했더라고요. 선박의 경우에는 해양 플랜트 수출이 한 건도 없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를 위해서는 일단 최근에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아셔야 되는데요. 네. 국제유가가 1월 달에 30달러대로 급락하면서 석유 제품, 석유화학, 선박 수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이 중 말씀해 주셨던 해양 플랜트란 바다에서 석유나 가스 등의 자원을 발굴하고 시추하는 장비를 가리키는데요.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해양 플랜트 수요가 급감하고 있고 이에 따라 1월에는 수출 실적 제로를 기록했습니다. 네. 역시 유가 하락이라던가 또 글로벌 경기가 주된 이유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또 문제는요. 이런 선박 또 조선, 철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라든지 이미 글로벌 경쟁 상태에서 공급 과잉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구조조정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정부가 경제 개혁을 위해서도 추구하고 있는 바이거든요. 자, 예.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까? 정말 그렇게 시급한가? 향후 2, 3년 내에는 이 업종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진단해 주신다면요. 예, 지금 최근에 경기 부진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산업 구조 조정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재 이런 문제는 이제 주요 산업들이 대부분이 산업 경쟁력이 많이 위축이 됐기 때문인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와 경쟁 강도가 높은 중국이 저렴한 가격이 아닌 기술력에 기반해서 주력 상품군 대부분에서 한국을 추격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삼성이라던가 이런 전자업종 역시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패스트 팔로우, 즉 선진국의 기술만큼 따라 붙은 다음 싼 가격으로 공략하자. 이런 방식이 통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기술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좀 산업의 어떤 방식으로 구조 변화라든가 혹은 수출 전략이 바뀌어야 될까요? 일단은 가격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가격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주변 경쟁국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조선, 철강 이런 전통적인 제조 산업들은 앞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굉장히 매서운 상황인데요. 철강 산업 같은 경우도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50%를 넘어선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선박산업도 중국과 한국이 약 30% 수준으로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일단 중국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고부가 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네.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좀 더 기술 집약적인 면으로 가야 된다. 앞서 말씀해 주신 지적과 비슷한데요. 네. 자,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중국의 위기가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데 사실 중국 역시 지금 철강 부문의 인력을 어마어마하게 감소하겠다. 대기 발령을 낸다. 강제 휴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기가 어렵거든요. 아시아 리스크 더 심화된다면 이 타격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 지리적, 문화적 특성 탓에 아시아 쪽과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발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타격이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수출 비중만 놓고 봤을 때 대중국 수출은 한국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대중국 수출 비중과 우리나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서 각 국가별 차이나 리스크 노출도를 계산해 보았을 때 네. 한국은 10.3%로 몽고와 오만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즉 중국 경제가 얼어붙을 경우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중국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에겐 좀 더 악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고요. 자, 경제 상황 단기간엔 지금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오늘 산업부 관계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 그래서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라든가 화장품 이런 전혀 새로운 쪽의 품목으로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렇죠. 지금 최근에 그 수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그동안의 기존 주력 상품에만 의존했다라는 것이 많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OLED나 화장품 같은 신규 유망 품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수출 위기 어느 정도로 지금 1월달 성적표만 마이너스 18.5%인데요. 어느 정도 장기화될 것이다. 어느 정도 시기까지 계속 마이너스일 것이다. 혹은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전망 좀 얘기해 주시죠. 정확한 시기는 사실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경기 부진이 대외 수요 부족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유가가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우려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현재 수출 부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구분하는데 상반기에까지는 계속 어려울까요? 예, 일단 당분간 상반기에는 현재 수출 부진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백담희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예, 도미노가 넘어지듯이 경제 현상 그리고 주요한 경제 이슈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 도미노 시간에 그 심층 의미와 또 맥락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행 BOJ 지난 29일 아시아에서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돈을 맡겼는데 수수료를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죠. 물론 개인 거래는 아니지만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국내 수출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초금리 정책까지 사실 쩐의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정말 돈으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환율 상황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쳐질까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말 자체가 충격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회자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시중은행들이요. 네. 시중은행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자신들이 시중에 융통할 수 없는 자금 중에서 이제 자금을 현금을 갖고 있기보다는 대개 이제 중앙은행에다가 예탁을 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금리를 취득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그렇죠. 이 그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다가 예탁하는 자금에 대해서 거꾸로 이제 수수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예, 돈을 내고 네. 돈을 맡겨야 되는 상황.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시중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보다는 일반적으로 시중금리가 더 높게 형성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중금리는 여전히 이제 플러스 금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그 지속될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0.1%에서 마이너스 0.1%를 이렇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의 이제 1년짜리 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0.01%에서 한 0.02%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본이 이런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택한 배경과 전략, 물론 엔 달러 환율이라던가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상황 지표가 다 안 좋기 때문인데 그 배경과 전략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일본 은행은 이제 BOJ는 디플레 압력 해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아베노믹스를 통해 가지고 구로다 총재가 한 150조 엔이었던 이제 일본은행의 자산 규모를 380조 엔으로 해요. 그러니까 네. 거의 그러니까 2.5배 이상을 그러니까 새로운 돈을 찍어냈거든요. 예, 완화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디플레 압력이 다시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도 그러니까 경제도 그러니까 이렇게 순항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디플레 압력 해소라든가 이제 소비 투자 이런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은 마이너스 금리가 양쪽 하나보다도 더 강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시중에 공급되는 통화량 측면에서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앵커가 얘기했듯이 엔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엔화 가치가 지난해 6월 이후에 이제 상승세로 전환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5년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수출이 이제 후퇴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엔화 가치를 좀 인위적으로 좀 떨어뜨려 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좀 확보하겠다는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돈이 이제 은행으로 안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자산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 부양도 그러니까 좀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문제는 상당히 많은 이제 부작용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은행이 이제 식물은행 상태가 될 수 있다. 즉 뭐냐면 은행이 제 기능을 자기를 못하고 금융 시스템이 그러니까 기능이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이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위험 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유발할 수 있고요. 네. 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불안전한 또 좀 불안한 미래가 있지만 디플레이션 상태인데도 오히려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는데도 현금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랬거든요. IMF 그렇죠. 같은 거 다시 오면 현금 쥐고 있어야 돼.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게 정책과 시장의 반응은 좀 엇박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돈을 엄청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는요. 네.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미래를 불확실하게 본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흔히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미래가 비관적이고 그다음에 물가가 계속 하락할 것 같으면 오히려 그러니까 미래에 소비하는 게 낫고 네. 기업들은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전망이 안 보이니까는 투자를 안 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유동성 함정 상태 속에서 사실 금리를 내리거나 돈을 풀어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되게 이제 경제학에서도 얘기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더 이상 선택할 수단이 없다 보니까는 대안이 없군요. 수출에나마 그나마 좀 이제 의존을 하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러니까 엔화 가치를 좀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네네. 소위 그러니까 이제 무역 전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차지하자.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 달 저희 지금 수출 성적표 아주 심각한데요. 엔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우리나라 전기 자동차 수출 아주 힘들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하고 일본의 제조업하고는 굉장히 경합적인 관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 도입하고 난 이후에 지금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한 1.3%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네. 원화에 대비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 수출에는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특히 이제 앵커가 말했듯이 그러니까 자동차라든가 전기전자 업종, 그다음에 철강 기계 이런 분야들은 네. 굉장히 경합성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타격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예. 자, 양적 완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유럽도 양적 완화에 나섰고 그만큼 돈이 좀 돌진 않을까라는 기대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 이제 그러니까는 돈이 그러니까 유입될 수는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금융 시장에 이제 유동성 공급이 증대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양적 완화에 비해서 통화 공급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양적 완화는 돈을 찍어가지고 직접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다 투입하는 건데 네네. 이건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 쓴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러니까는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가지고 돈이 더 그러니까 시중에 많이 공급될 가능성이 크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빠르게 저는 소멸될 걸로 예상되지고요. 오히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금융시장에 그러니까는 기초를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 금융시장조차도 긍정적인 효과는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원엔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거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네네. 구로다 총재가 양적 완화를 공격적으로 한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했을 때 보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네네. 그걸 왜 그러냐면 이제 원엔 환율 하락이 이제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시기에 또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것들이 유행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 좀 효용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엔캐리 트레이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그 엔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는 네. 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는 비용이 적게 드는 통화를 빌려다가 그러니까 고수익 자산에다가 이제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본의 시그널을 보낸 거거든요. 엔화 가치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낮추겠다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엔화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다가 네. 투기를 할 수 있죠. 예. 그러던 환차액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또 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엔화뿐만 아니라 위안화도 지금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뭐 같은 경제 권역인데 수출 경쟁, 원화도 지금 이렇게 되면 어려워질 텐데 원달러 환율도 높여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 그 선진 국가들이 그 표현은 피하고 있지만은 네. 사실상 통화 전쟁, 환율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건데 무역 전쟁은 사실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라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모두가 승자가 되는 게 아니라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는 이런 전쟁이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 국가들이 왜 그러냐? 워낙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마찬가지로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가지고 환율을 이제 그러니까 그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네. 인위적인 개입은 한계가 있습니다. 외환시장에 미국에서 네. 견제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볼 때 금리 인하라든가 네. 아니면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요. 네. 금리 인하는 우리가 이제 가계부채라든가 뭐 주거비용 상승, 뭐 월세 상승이라든가 전세 상승 이런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자칫 경제를 왜곡해 버릴 수 있으니까요. 예, 금리 인하는 그러니까 별로 이제 제가 볼 때 효과도 없고 별로 이 선택하기 쉽지 않고요. 네네. 저는 우리나라 정부나 전문가들이 그 양적 완화 도입에 굉장히 그러니까 상상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네. 양적 완화 한국판 양적 완화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한국판 양적 완화 완화요? 도입을 해가지고 네. 가계부채 해소하고 환율 전쟁에서 대응할 수 있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인플레 압력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적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도 지금 여러 가지 관련 자료 보는 것 중에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한국판 양적 완화라는 말이 아주 귀에 번쩍 들어오는데요. 자, 지금 다른 질문보다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한국판 양적 완화 시행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 입안자들이나 당국자들이 움직이면 가능할까요? 저는 이건 충분히 지금 현재 한국은행 법상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 부담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는 예, 돈 자체, 가계부채가 소득 이제 두 가지 자체가 종류가 낮으니. 있거든요. 네네.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된 가계부채가 있는데 분할 상환 능력이 없는 가계의 그러니까 그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약 20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이거를 그러니까는 시중은행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주택금융공사에다가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이걸 인수해내자 이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장기 임대로 전환시킨다든가. 예, 하게 부담을 되면 낮춰줄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이 냉각이 되고 있는데 이걸 좀 네. 안정화시킬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사실상 채무노예 상태에 있는 한개 가구의 총 부채가 한 약 400조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들을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신용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투입되는데 규모가 필요한 돈이 한 20조 정도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돈들을 그러니까는 한국은행에서 발권력을 동원해서 돈을 찍어내고 그것을 또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굉장히 저리로 그러니까 한국은행한테 인수를 시키게 하자 이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돈으로 그러니까는 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화량이 그만큼 시중에 더 공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 대응에도 이제 그러니까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라는 얘기죠. 예, 환율뿐만 아니라 내수 부진도 해결할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계부채 부담도 완화시키기 때문에요. 예, 오늘 정말 도움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네.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 도미노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부동산 긴급 진단. 네, 2월 1일부터 수도권에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때문에 아주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관심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문가 연결했을 때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주택 관련해서 은행 창구가 썰렁했다. 자, 상황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긴급진단 센츄리 21코리아의 김희선 전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부터 주택담보대출 아주 어려워졌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좀 팁을 주신다면요. 예, 그동안 사실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면 3년에서 5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원금은 그 뒤부터 갚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부터는 1년 뒤부터 이자와 원금을 바로 갚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계부담이 사실상 커지게 되면서 선뜻 대출을 받아서 집 사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런 과정에서는 특히 대출을 받을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특히 소득은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네. 소득 증빙이 비교적 수월한 직장인들 같으면 예전하고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자영업을 하시거나 주부 등의 경우에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챙기지 않으면 사실상 대출 창구를 방문했다가도 되돌아와야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소득 증빙 자료의 경우에는 국세청을 통해서 이미 입증된 소득, 네. 증빙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국세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소득이 있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인정소득으로 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네네. 또 세 번째 방법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을 통해서 추정하는 신고소득으로 네.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한테 적절한 걸 찾으셔야 되는데 네. 지금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누리집 주택담보대출 셀프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네네. 대출 받으러 가시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보고 준비를 해서 가시면 좀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예, 이제 소득에 대한 기준이 아주 엄격해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DTI라고 하죠. 자기가 빌린 원금과 이자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 넘으면 아주 좀 깐깐해지고 어려워집니다. 또 대출 금액도 달라질 수 있고요. 말씀하신 공인된 소득 증빙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참 심리적으로는 이렇게 돼서 집을 구매하려던 분들이 좀 구매 취소 의사를 밝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일단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공급 과잉 문제가 지적되는 데다가 대출 기준도 강화되다 보니까 과거에 전세집을 못 찾아서 전세 대출을 받느니 또는 월세를 내느니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자라고 네네. 했었던 수요자들이 소득이 안 돼서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거나 또는 소득이 돼서 대출을 받더라도 일시의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면 사실상 생활비 부족을 겪게 될 그렇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히려 그래서 시장에 돌아가는 흐름을 좀 지켜보자. 그리고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일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택시장 자체가 또 얼어붙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는데 자, 경기권 아파트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청약 과열 소식도 들렸었는데 미분양 지금 서울에도 간간히 들리는 얘기가 있고요. 이 미분양의 원인이 뭘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분양 시장은 온도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까지만 해도 묻지마 청약이라고 할 정도로 열기였는데요. 지금은 사실상 온도차가 커져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 조건이 좋았었던 잠원동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오히려 작년까지 인기가 좋았었던 용인이나 동탄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서서히 나오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네. 특히 경기권에 지금 미분양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 대비 연말까지 미분양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네. 특히 미분양이 많은 지역은 용인, 파주, 화성, 김포 등으로 공급 물량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네. 특히 이 지역의 경우에는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가 인근 시세보다 지나치게 비싼 경우, 거기에 물량까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분양 현상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을 하실 때 주변 시세하고 비교,
그 주변 지역의 공급 물량을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요즘 뭐 브랜드 아파트들 늘어나면서 사실 가격에 대한 부분이 합리적인가 이런 의구심들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많이 일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들 올 봄에 좀 집중된다고요? 예, 올해 전국에서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11만 7천여 가구 입주자 모집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일단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라고 하는 5년에서 10년을 임차로 거주하다 나중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22,240여 가구 정도 되는데요. 네. 내 집 마련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주택에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특히 수도권 지역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이 60% 이상 몰려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위례신도시, 하남미사지구, 시흥목감, 응계지구 등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네. 관심을 좀 기울여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시기적으로는 올 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차하다 보면 타이밍을 놓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면 자교육건이나 분양 일정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문의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한 번 더 안내해 주십시오. 예, 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주택 홈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 찾아가시면 올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노후주택 리모델링 할 때 정부가 지원도 해준다고요? 예, 오래된 집을 고쳐서 임대할 경우에 정부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건데요. 네. 정부 입장에서 노후주택을 활용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용 주택을 확보하겠다라고 네. 하는 정책 목표인데 집주인이 1.5%의 주택 도시기금 지원을 받아서 짓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LH공사에 임대관리를 맡겨가지고 공공성이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은 노후 단독 다가구주택만 됐는데 이제는 점포용 주택이 겸해져 있는 것도 네.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낡은 주택을 가지고 뭔가 보수를 하셔야 되는데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입자도 좋고 정부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센츄리 21 코리아의 김희선 전무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임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네, 김우성의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인데요. 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시고 응원의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6950님 소비자 물가 정답 보내주시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 잘해주셔서 듣기 편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9172님은요. 소비자 물가 얘기하면서 경제가 풀려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국민이길 소원합니다 하셨고요. 3476님 정답 소비자 물가 유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조용한 경비실에서 라고 하셨네요. 네, 항상 많이 수고해 주시죠.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답자입니다. 5497님 소비자 물가 설날 다가오는데 장사가 잘 돼서 아이들 세뱃돈 주고 양가 부모님 용돈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현장에서 들려주는 목소리네요. 2582님 소비자 물가 요즘 소비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들 살기 힘드네요. 예, 오를 건 좀 내려주고 내릴 건 좀 올려주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상생을 위한 생생경제로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